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뛰고 있는 전세 가격 그리고 재건축 분양 가격의 상승까지 그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서울에선 처음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선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전이죠.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전월세 난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서요. 수요가 많은 강남 쪽에는 수혜가 될 것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또 치솟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센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가는 내릴 줄을 모르네요. 그래서 네네. 일부기는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전세가가 집값을 넘어선 곳이 생겼죠. 네. 아무래도 이제 통계적 좀 오류인 것 같은데, 네. 기준층의 어떤 전세값과 그리고 이제 저층, 그 부분 이제 가격이 저렴한 그 매매값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네. 이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한 건데요. 네. 실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매매가의 약 한 70%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집값 상승보다는 전세값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이제 처음으로 한 2억 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아마 매매가 대 전세가 비율은 매매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평균의 오류, 통계 오류라고 말씀을 하신 게요. 네네. 매매가는 낮은 걸 기준으로 하고 전세가는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전세값이 더 올라갔다면 예.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매값 대비 전세값이 어느 정도 돼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자기 보증금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수치로 보면 그렇게 네. 됐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원래는 매매로 넘어가게 되는 전세가율 70%는 다 넘어간 상태고요. 네. 그 70% 상태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전세가 비율이 70% 넘어섰다는 거는 사실은 30% 정도만 자본을 갖추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매매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월세가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저금리 때문에 다들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로 바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예. 그동안에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익형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그리고 전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전세값의 어떤 전세 물량들을 훨씬 더 줄여버렸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오르는 영향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세 시장이 좀 더, 임대 시장이 점점 월세로 재편되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영향도 있지만, 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반전세일 것 같거든요. 반전세.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세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조금씩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월세가 높아진다기보다는 그 월세 보증금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계속 높아지고 월세값은 월세값대로 또 계속 내다 보면 사실은 점점 더 서민들의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그리고 또 살기가 좀 더 팍팍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목돈을 넣었다가 그냥 다시 받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요. 월세를 내는 거는. 네네. 근데 월세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원래 있나요? 특별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이 전세 물건이 많이 시장에서 감춰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어떤 희귀 현상이 점점 높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급도 늘린다, 혹은 어떤 뭐 대출 규제나 어떤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빌려주고 저금리로 많이 빌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들어갈 집이 없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증금이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이 좀 더 이런 어떤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급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들어갈 집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전세 보증금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월세 비중도 높아지면서 더더욱 전세금은 더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들썩이는 것도 있겠죠? 올해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서울 기준으로만 5만 8천 가구 정도가 네.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강동구라든지 혹은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가구가 넘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 6,700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밖에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약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까지 합쳐서 약 한 1만 가구 정도가 넘게 이주 수요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세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지역들은 사실은 전세값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런 저렴한 주택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예.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주택 시장 이런 전세 시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주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는 좀 낮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높아질 테니까요. 들어가야죠. 그런 점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을 늘리면 전세값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있던 것에 비하면 새 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전세값은 더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의 어떤 삶이 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매매 시장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예.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또 하나는 이제 분양 시장이 굉장히 공급 과잉이 많이 일어나면서 네. 매매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옮겨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매값은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선에서 계속 그냥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반면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가율이라든지 전세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급한다고 하는 그 주택들 다 공급되고 하려면은 네. 그때까지는 전월세나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결국에는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게 맞는 가장 말씀이죠. 중요한 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수요가 있는 곳에. 20만 가구, 30만 가구가 공급된다 한들 철도나 교통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직장이 먼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곳에 임대주택을 지어봤자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생겼던 도심이라든지 혹은 도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좀 이용을 해서 네.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그 임대주택과 함께 그 교통 인프라 혹은 주거 인프라들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만 딱 지어놓을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갖춰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강남 재건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4천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분양을 하더라도 잘 나가는 지역들이고요. 네. 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는 가격들이 좀 높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분양을 하더라도 평당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달 말에 그 1순위 청약을 받은 대치동, 대치 SK뷰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약 한 3,900만 원 정도로 책정됐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 50대 1로 경쟁률이 1순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인기가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재건축 수요들이 새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 아파트들 수요들에서 새 아파트로 넘어온 수요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 강남 아파트의 인기들이 계속 되는 것 같고요. 내달에는 이제 잠원동이라든지 반포 한양이라든지 혹은 반포에 있는 어떤 푸르지오 이런 어떤 대단지들이 또 분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에서도 역시 이제 평당 분양가가 약 한 4천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 단지들은 이제 분양이 다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남권 어떤 재건축 분양가는 조금 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올해 그 9월 현재 예약한 강남권 재건축의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3,300제곱미터당 약 한 2,200만 원 선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 대비 한 6.8% 올라온 수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대치동보다는 좀 입지여건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부촌들에서 공급되는 게 많은 만큼 예, 좀 높은 분양가들이 좀 높은 분양가에서 분양하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센터 팀장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은퇴솔루션 코너가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이 있는데요. 하반기 채용 시장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깔옷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솔루션. 은퇴솔루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 임금 피크제 도입과 퇴직연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예. 최근에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예. 피크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예.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이것과 퇴직연금이 혹은 퇴직금. 네. 이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 못 했어요. 예. 근데 당연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연령대에 가까우신 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아직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네. 하나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 네. 제도와 이제 DC형 제도가 예.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에서 DB형 제도입니다. DC형은 빠지는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의 DB형 제도는 어떻게 퇴직금이 결정되냐 하면요. 이제 퇴직하기 직전 네. 이제 평균 임금 1개월 네.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근속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임금이 자꾸 5년 동안은 감소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작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난 이후 5년 동안 임금이 감소한 만큼 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니까요. 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더 많이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더 작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이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군요. 그 해당되는 분들도 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 달 임금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임금 피크제 전입니다. 이제 지금 딱 이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30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은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은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600만 원 곱하기 30년이 되니까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난 후에 5년 후에 이제 임금 피크제로 도입되고 이 기업은 매년 10%씩 이제 임금을 깎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600만 원에서 5년 후에는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대신 30년 대신 35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5년은 더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오히려 7,500만 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어떡해요? 그럼 발생합니다. 내 7,500만 원 이렇게 외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퇴직금 제도에서 중간정산이라는 항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 피크제 도달하신 분들은 중간정산을 해서 할 수 있게 찾으시고 그다음에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때 중간정산을 하면은 아까 1억 8천만 원이 됐죠. 그다음 해 중간정산을 하면은 이제 한 달치를 그냥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0%가 감해진 540만 원을 받게 되고 또 그다음 해는 그보다 더 10%가 감해진 480만 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매년 중간정산을 해서 받게 되면은 2억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더 많아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퇴직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간정산을 하고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그렇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간정산을 정부가 못하게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게 홀랑 써버릴까봐 뭐 자영업 하다가 날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단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퇴직금 제도에서 임금 피크제는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정산을 다 받았다가 특히 이제 55세 이런 나이가 꼭 어떤 나이냐 하면은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둘째가 한참 대학 가든지. 대학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또 이제 주택자금 이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를 갚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정산을 받은 돈을 확 크게 써버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걸 노후 자금은 하여튼 웬만하면 손을 안 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디든 좀 묶어두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이제 DC형을 도입했다면 중간정산하는 그 자금을 바로 DC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좀 나으실 것 같고요. DC형으로 옮기면은 DC형은 그런 직전 1개월 임금의 근속연수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DC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퇴직금 제도면은 안 되는 거고. 퇴직금 제도면은 중간정산해서 현금을 받는 것이 게 유리한 거고요. 유리합니다. 이 중간정산 받은 사람이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안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IRP 계좌라고 있습니다. 개인 퇴직 계좌라고 하는데 그 계좌에 넣으면은 이제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금이 이제 그 퇴직소득세를 우리가 중간정산 받았을 때 받는 퇴직소득세에 비해서 30%를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중간정산 받은 현금을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30%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퇴직금 좀 묶어놓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찾게 되는데 그걸 IRP 계좌에 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55세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임금 피크제
도달하신 분들이 55세 대부분 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돈을 IRP 계좌에 넣고 여기서 이제 임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조금씩 빼내어서 이전에 부족한 임금을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네요. 예. IRP가 여러 가지로 효자인데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바로 찾지 말라고 네. 정부에서 하여튼 퇴직소득세에 비해서는 30%를 무조건 덜 내게. 네. 예. 노후 자금을 좀 갖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기 안 한 이 퇴직연금제도 DB형 예. 들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DC형 제도도 당연히 거기 도입돼 있을 테니까요. 예. 아까 퇴직금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손해죠. 예. 손해이고 그리고 DB형 제도라는 것은 그런 중간 임금 피크제 때 중간 정산을 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번에 개정안 중에 보면은 이제 전세 임차 보전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정산을 퇴직연금제도도 할 수 있게 개정안에 넣는데 뭐 그런 항목으로 조금 뺄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DB형 제도는 이제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총정리를 해보면은요. 예. 일단은 그냥 갖고 있으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정확합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게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 제도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중간 정산. 예, 이제 해마다 거의 하나씩 봐야 됩니다. 네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일 경우에 첫째 이제 쉽게 말해서 퇴직금 제도다 할 때는 이제 DC형으로 전환을 해버리든지 두 번째는 중간 정산을 해서 IRP 계좌로 옮기든지 그다음에 중간 정산을 해서 현금을 빼든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대로 갖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손해인 거고요. DC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DC형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서 DB형 제도는 DC형 제도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DC형이 지금 이점을 많이 가진 걸로 바뀌는 느낌인데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전환만 하면 되니까요. 전환을 이제 안 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전환만 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직까지도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퇴직금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은 그 적립금을 당연히 이제 사회 적립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금 제도를 하면은 아직도 내부 이제 충당금으로 쌓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은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특히 중소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깜빡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퇴직연금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크루트의 임경현 서비스 운영본부장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경현입니다. 하반기 공채 막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참 이제 진행 중이죠. 아직 안 넣은 기업도 있고 하니까요. 네. 언제나 어려운 게 자기소개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도 언제나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게 근데 더 강화가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강화되는 이유를 보려면 결국 이제 하반기 공채 트렌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탈스펙, 무스펙. 이제 스펙 중심의 이제 기존 채용 방식을 벗어나서 지원자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직무 역량을 보는 것으로 이런 기준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인크루트에서 이번 하반기 채용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탈무드라고 꼽았는데 혹시 무슨 말인지? 탈무드요? 네네. 뭐 탈스펙, 무스펙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는 이 드라마. 네, 줄임말이에요. 왜 드라마냐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내가 정말 적합한 인재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잘 표현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저희가 탈무드라고 키워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이 계속 더 강화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키워드는 재밌는데 탈스펙, 무스펙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55%의 응답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중요해진 만큼 그리고 어려운 만큼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국민문예, 뭐 우리문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렇게 은행권 자기소개서가 너무 어려워서 신춘문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들다. 뭐 이런 점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아니 근데 은행권에서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탈스펙, 무스펙이 채용의 트렌드가 되면서 실제로 구직자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한 방법이 자기소개서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거주지 인근 영업점을 방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장의 영업 환경과 타 은행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기술하라. 이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입행을 한 뒤에나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고 이 내용을 써서 제출을 해야 소신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해낸 전략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그냥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렵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인 거죠. 드라마가 필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을 드러내라. 역량. 근데 역량이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그 잘하는 걸 아는 게 역량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량이 사실 무엇인지도 어렵고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소개를 좀 드리면 결국 직무 역량, 핵심 역량이라는 건 특히 이제 신입 구직자분들께는 경험과 전공이에요. 경험과 전공.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력 사원분들은 사실은 나의 경력을 그냥 쓰시면 돼요. 경력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갖추었던 역량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신입분들은 이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 경험과 전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공사 관리 직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경험이라는 건 이런 업종, 건설 업종에서 쌓았던 뭐 인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분야의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공, 내가 이제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들 중에 건설이나 공사나 관리 쪽 관련해서 이수했던 전공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내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감도 안 잡힌다 그러면은 뭐 과외가 있나요? 우선은 어쨌든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업무 경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건설 쪽에 관련된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일을 하려면 뭐 굉장히 성실해야 한다. 뭐 아니면 꼼꼼해야 한다. 이런 성격이나 태도 분야의 역량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면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의 면접 트렌드 어떤가요?
사실 면접도 자기소개서와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데요. 전체적인 하반기 공채 트렌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량을 보나요? 네, 그렇죠. 탈스펙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별한 면접 전형들을 준비한 곳이 많은데 몇 군데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열린 면접 프로그램이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지원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역량과 열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접의 아이디어를 미리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면접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 나의 역량과 나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취합된 아이디어들을 실무 면접에 반영하는 형식인데요. 지원자들한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자들이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자기 자신이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 아이디어들을 이제 취합해서 실무 면접에 이제 기업에서 반영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황 면접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그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 영어를 잘한다면 당신이 스미스 씨와 그 뭔가 통상을 할 때 대화를 나눠봐라 이런 열린 면접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면접들은 실제로 외국어 실력이랑 이제 그런 외국어 실력이 어떤 기본적인 회화를 벗어나서 어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회화가 가능한지 이런 걸 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역량이라는 것이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하고 어려운 면접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저는 하도 그때 들었던 그 문제가 스미스 씨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가지고요. 근데 훨씬들 어렵네요. 근데 이 또 자소서를 잘 써서 이 자소서에서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보통 면접을 보실 때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면접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에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소개서 질문에 당신 단점이나 실패했던 점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걸 쓸 때 나의 단점이나 실패했던 점을 크게 부각해서 쓴다기보다는 그런 단점이나 실패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들에 집중하고 부각시켜서 쓰시면 면접관분들의 질문도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했던 노력이고 내가 했던 어떤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면접장의 분위기 자체가 내가 이제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기애애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지원자분들도 자신감을 얻을 거고요. 답변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잘하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서비스 운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수프리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223님 외 두 분입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금요기획이 있는데요. 애플과 또 추격을 하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사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전자업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